최근 60살인 김정숙 씨는 인생에서 가장 말하기 어려운 일을 겪었다. 이 일은 그녀의 노년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마음속 깊이 상처로 남았지만 김정숙 씨는 한 번도 남들 앞에서 이야기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김정숙이다. 올해 60살이며 5달 전 지인의 소개로 70살의 박상우 씨를 만나게 되었다. 박상우 씨는 사업가로 젊었을 때 많은 돈을 벌었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2년 전 그는 자신의 사업을 자녀들에게 넘기고 은퇴하여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줄곧 혼자 살아왔다고 한다. 그러다 나를 만나게 되었고 내 눈에는 그야말로 황금 노총각처럼 보였다. 사업은 자녀들이 물려받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투자해둔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만 해도 꽤 큰 금액이었다. 박상우 씨와 함께 지내면서 나는 마치 사회적 계층이 한 단계 올라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평범한 은퇴자로 한 달 연금이 7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검소한 생활을 했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웠다. 돈과는 상관없이 책을 읽고 화초를 가꾸고 베란다에 앉아 햇빛을 쬐며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다. 이런 취미들은 돈이 많이 들지 않았기에 큰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다. 결혼 생활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더 좋았다. 첫 번째 결혼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결혼을 결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나는 오래전에 전 남편과 이혼했고 딸이 결혼한 후 혼자 살아왔다. 그동안 몇몇 남성들이 나에게 호감을 보이며 결혼을 제안했지만 나는 모두 거절했다. 사람의 사회적 위치는 그가 만나는 사람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말을 나는 깊이 공감한다.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결국 같은 수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한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굳이 나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나는 수년간 혼자의 삶을 즐기며 지내왔고 불편함 없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박상우 씨를 만나면서 내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70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활력이 넘쳤고 사업가답게 다양한 인생 경험을 쌓아왔다. 함께 있으면 항상 재미있는 농담을 해주었고 나는 그의 이야기 하나하나에 배를 잡고 웃었다. 누구나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듯이 나도 예외가 아니었다. 게다가 그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다. 유머 감각까지 갖춘 박상우 씨와 함께하니 나는 마치 인생에서 뜻밖의 행운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박상우 씨는 나에게 특히 후했다. 내 생일날 그는 꼭 나를 데리고 반지를 사러 가겠다고 했다. 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너무 비싸다며 사양했지만 그는 내가 그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서운해했다. 나는 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결국 그가 건넨 반지를 받았다. 그 반지는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고 나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전 남편과 결혼했을 때 다이아몬드 반지는커녕 금반지조차 받지 못했다. 그런데 박상우 씨가 커다란 반지를 내 손가락에 끼워주는 순간 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60이 된 나에게 이렇게 값비싼 선물을 주는 남자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때부터 나는 완전히 그에게 빠져들었고 사랑에 헤어나올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사랑도 사라진다고 말한다. 나도 한때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박상우 씨를 깊이 사랑하게 된 후 노년에도 뜨겁고 가슴 벅찬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만난 지 겨우 석 달 만에 그가 정식으로 내게 청혼을 했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무릎을 꿇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 아내가 되어줄 수 있나요? 그 순간 나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좋은 남자를 놓친다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 그는 나에게 혼인 전 재산 공증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미 자녀들에게 다시 결혼을 원한다면 반드시 재산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그는 나를 안심시켜야 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공증에 협조해 주시면 매달 50만 원씩 지급해 드리고 돈 쓰는 방법에는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고 결국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내가 흔쾌히 동의하자 그는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해 준다면 나는 당신을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해 줄 거예요. 우리는 혼인 신고를 마쳤고 내가 붉은 혼인 신고서를 손에 쥐는 순간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처럼 느껴졌다. 결혼 후 나는 내 집을 정리하고 그의 집으로 이사했다. 그의 집은 방이 4개나 되는 넓은 집이었다. 하지만 그는 집에서 함께 지내는 가사 도우미를 두지 않았다. 그는 원래 집안일을 시간제로 오는 도우미에게 맡겼다. 도우미는 이틀에 한 번씩 와서 2시간 동안 집을 청소한 뒤 바로 돌아갔다. 결혼 후 그는 도우미를 해고했다. 그는 이제 집에 우리 둘밖에 없으니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우 씨는 비록 70살이었지만 나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종종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나는 그것이 그의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마음이 기뻤다. 하지만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내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성 질환을 알아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박상우 씨와 부부가 된 후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다. 몸이 불편해지는 것이 너무 괴로웠지만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웠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병을 앓다니 혹시라도 병원에서 웃음거리가 될까 봐 창피해서 참기로 했다. 증상을 완화해 보려고 약국에서 약을 사서 혼자 치료를 시도했다. 약을 바르면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듯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약도 소용이 없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마지못해 병원을 찾았다. 나는 박상우 씨에게 함께 가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완강히 거절했다. 오히려 나에게도 병원에 가지 말라고 했다. 별거 아닌 병이잖아. 그냥 집에서 약 바르면 돼. 괜히 병원 가서 창피하게 만들지 마.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내 몸 상태는 이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방치하면 삶의 질이 무너질 게 뻔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후 의사는 내 병이 단순한 여성 질환이 아니라 감염성 질환이라고 진단했다. 이 병은 완치가 어렵고 설령 치료가 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병원에 와서 레이저 치료나 냉동 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료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나는 평생 몸가짐을 조심하며 살아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병에 걸릴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병은 대체 어떻게 감염되는 건가요?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부부 중 한 명이 감염되면 상대방도 전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곧바로 박상우 씨가 떠올랐다. 생각해보니 그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한참을 머물렀다. 그때마다 뭔가를 몰래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는 분명 화장실에서 혼자 약을 바르고 있었던 것이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이를 악물었다. 의사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치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기 어려운 통증이 밀려왔다. 나는 눈물을 삼키며 치료가 끝날 때까지 버텼다. 집으로 돌아오자 박상우 씨는 나를 묘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깨달았다. 이 병의 원인은 바로 그였다. 나는 그를 강하게 추궁했다. 당신 예전에 이 병을 앓은 적 있죠? 그는 처음에는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내가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자 결국 체념한 듯 사실을 털어놓았다. 맞아. 예전에 이 병에 걸렸었어. 하지만 치료받고 완전히 나았어.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의사는 이 병이 완치될 수 없는 병이라고 단언했기 때문이다. 의사는 내게 말했다. 부부가 함께 치료를 받아야 회복이 빠릅니다. 나는 박상우 씨를 바라보며 깊은 배신감에 휩싸였다. 나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이런 치욕적인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로 이를 갈았다. 박상우 씨는 결혼 전 늘 자신이 깨끗하고 건전한 남자라고 강조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말이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병을 앓게 되었을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나는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결혼 전 방탕한 생활을 했을 것이고 수많은 여자를 만났을지도 모른다. 또한 그는 집에 상주하는 가사 도우미를 두지 않았다. 그 이유도 이제야 분명해졌다. 그는 집에서 도우미의 눈을 피해 여러 여자를 불러들였던 것이 아닐까. 나는 그를 신중히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최악의 사람을 고르고 말았다. 이제야 깨달았다. 그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데도 나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행운은 없고 쉽게 얻은 것은 대부분 함정이었다. 나는 그가 너무 싫었다. 즉시 이혼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이혼을 한다면 나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예전에는 한 달 70만 원의 연금으로 겨우 생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치료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 박상우 씨는 이미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내 곁에 있는 한 치료비는 내가 전부 부담할 거야. 하지만 당신이 나간다면 나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나는 그를 미워했지만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했다. 내가 떠나면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딸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 하지만 딸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다. 나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그와 함께 남기로 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건 내 탓이었다. 그를 좀 더 신중히 알아봤다면 이런 끔찍한 상황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의 말만 믿고 쉽게 결정을 내린 스스로가 원망스러웠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지금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바람과 고통을 피할 수는 없다. 반평생을 지나오면 모든 일의 근본이 결국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된다. 어떤 사람은 마음가짐 덕분에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무게에 짓눌려 우울과 번민 속에서 허덕인다. 삶이란 원래 고독한 수행과도 같다. 그리고 그 수행의 목적지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편안히 놓아두는 데 있다. 마음이 안정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다.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은 원래 감정을 지니지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이 깃들어야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 남은 인생 동안 세상의 이치를 깊이 깨닫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간다면 불필요한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한가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두렵다. 소설가 심종무는 이렇게 말했다. 한가함은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든다. 정말 그렇다. 사람이 너무 한가하면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지고 마음이 공허하면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어 내기 쉽다. 바쁜 삶 속에서 남겨진 작은 여백조차도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순간들이 모두 값진 선물이 될 것이다. 삶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짧은 여유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 그들은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 내면을 채우며 스스로를 성장시킨다. 무언가에 몰두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며 기대할 미래가 있다는 것이다. 한가할 때는 그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자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선택을 해야 한다. 둘째, 해야 할 일을 정리하여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리기. 밀란 쿤데라는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은 서두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모든 일을 무작정 쌓아두고 정리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삶도 엉망이 된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정신이 흐트러지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이탈리아 단편 영화 토요일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 토요일 아침 한 독신 남성이 하루의 할 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빨래, 청소, 쓰레기 버리기, 설거지, 방 정리, 가족에게 전화하기, 저녁에는 휴식과 오락까지. 그는 이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끝내려면 어떤 순서로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설거지를 먼저 해야 할까? 아니면 빨래를 세탁소에 맡기는 게 우선일까? 혹은 샤워를 하면서 욕실 청소를 동시에 하면 좋을까? 그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머릿속에서 이리저리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동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 결국 하루가 다 지나갔지만 그는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이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복잡한 일들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마음을 다잡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게는 아나운서 전공을 한 친구가 있다. 겉으로 보면 그의 생활은 무척 바쁘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는 체계적으로 하루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본업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강의를 하거나 방송 관련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그렇다 보니 여가 시간이 거의 없었지만 맡은 일은 항상 뛰어난 성과를 냈다. 그의 시간 관리 비결은 간단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먼저 끝내라. 그는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눈앞의 과제부터 해결한 뒤 남은 시간의 완성도를 높였다.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시간은 저절로 흘러가고 결국 아무것도 완수하지 못한 채 불안만 커질 뿐이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길을 잃지 않는다. 살다 보면 누구나 정신없이 바쁜 순간을 맞이한다. 그럴 때일수록 평정심을 유지하고 마음을 다잡으며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나아가야 한다. 책도 한 장씩 넘겨야 제대로 읽을 수 있고 밥도 한 숟갈씩 떠먹어야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다. 삶의 지혜는 조급함이 아니라 차분함 속에서 만들어진다. 셋째, 큰일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스리기. 어느 날 한 젊은 승려가 스승과 함께 수행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고 산에서 홍수가 발생했다. 사제는 급히 산 정상으로 몸을 피했다. 비록 물살이 거세지는 않았지만 어린 승려는 계속 불안해했다. 시간이 지나며 빗물이 불어나자 그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스승에게 말했다. 스승님,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이러다간 위험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승은 태연하게 말했다. 산 아래라고 홍수가 없겠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 보거라. 그렇게 말한 뒤 스승은 편안한 자세로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반면 어린 승려는 밤새 불안해하며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며칠 후 홍수는 서서히 잦아들었고 사제는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다. 그제야 어린 승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궁금했다. 스승님, 애초에 우리가 안전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스승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걱정해봐야 소용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가야 할 때 떠나는 것이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길이 생기니 세상의 어떤 일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이처럼 두 사람의 태도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불안과 공포는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안정된 마음가짐은 위기 속에서도 사람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어떤 노래 가사처럼 말이다. 나는 수많은 장애물도 두렵지 않다. 단,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종종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불안이다. 사소한 일도 두려움이 커지면 큰 문제가 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닥친 어려움은 불안해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언제나 침착하고 흔들림이 없다. 그들은 병사에게는 장수가 맞서고 물이 밀려오면 흙으로 막는다는 원리를 알고 있다. 급할수록 천천히 가야 하고 차분할수록 더 나아갈 수 있다. 마음을 내려놓아야만 꽃이 피고 지는 자연의 섭리를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다. 넷째,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꾸준함을 지키기.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천하의 어려운 일도 반드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하고 큰 일도 반드시 세밀함에서 비롯된다. 사소한 일을 소홀히 하면 결국 중요한 기회도 놓치게 된다. 작은 일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큰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일본의 유명한 스시의 신 오노지로는 바로 그런 철학을 실천한 인물이다. 그는 작은 일도 허투루 하지 않는 장인 정신을 가졌다. 그는 스시를 만들기 위한 모든 재료를 극도로 엄격하게 선별했다. 쌀 한 톨, 해산물 한 조각까지도 최고의 상태인지 확인했다. 심지어 손님이 스시를 집기 편하도록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에 맞춰 스시의 방향까지 조정했다. 가게는 작지만 모든 과정에서 정성이 깃들어 있었다. 그 덕분에 그의 스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스시를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켰다.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를 요구하지만 진정한 장인은 속도를 따르지 않는다.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고층 건물도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 만들어진다. 거대한 강도 작은 물줄기가 모여 이루어진다. 인생 또한 마찬가지다. 작은 것부터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결국 더 높고 멀리 나아갈 수 있다. 작은 가게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오노지로의 세심한 집중력은 그의 초밥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초밥을 맛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그의 명성이 널리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조급하게 이익을 좇지 않았고
초심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깊이 연구하며 초밥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어떤 일이든 극한까지 밀어붙이면 예술이 된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너무 빠르게 돌아가기에 사람들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기 어려워한다. 큰 일을 할 때는 조심스럽고 신중하지만 정작 작은 일에는 대충대충 넘어가고 만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디테일 속에서 드러난다. 강과 바다는 작은 물줄기가 모여 깊고 넓은 흐름을 이루었다. 삶도 마찬가지다. 높은 탑을 세우려면 벽돌 하나하나를 제대로 쌓아야 한다. 작은 일들을 정성껏 해낼 때 성공도 우리를 향해 다가온다. 마음이 비어있지 않으면 삶이 공허하지 않고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삶이 혼란스럽지 않다. 큰 일을 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마라. 삶의 긴 여정을 걸어가며 이 네 가지 마음가짐을 잘 간직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게 될 것이다. 인생 후반전, 어떻게 하면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경영 철학자 이나모리 가즈오는 그의 저서 사고 방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좋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행운이든 불운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생의 길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긍정적인 사고 습관을 기른다면 반드시 운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긍정적 사고란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낙관적으로 마주하고 끝까지 행동하며 결국에는 삶을 반전시키는 힘을 갖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매일 조금씩 쌓아가며 몸과 마음에 익숙해져야 한다. 삶은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작은 변화를 만든다면 미래는 분명 더 나아질 것이다. 긍정적인 사고 습관을 기르는 네 가지 방법.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네 가지 간단한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점점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고 삶이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심리학에서 자기 충족 예언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자신의 믿음과 사고방식이 결국 현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기대와 평가에 따라 행동하고 결과적으로 일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항상 좋은 면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심리적 암시를 주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 또한 나에게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친구가 한 명 있다. 그는 업무 중 고객에게 곤란을 겪어도 괜찮아. 또 하나의 경험이 쌓였으니까 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하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라며 좌절하지만 그는 오히려 차라리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이제 더 소중한 사람에게 진심을 줄 수 있으니까 라고 여긴다. 출퇴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짜증을 낼 때 그는 오늘도 정시에 회사에 도착했네. 덕분에 개근 기록을 이어갈 수 있겠다. 라며 즐거운 포인트를 찾는다. 이렇듯 같은 상황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경험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긍정적인 해석을 반복하다 보면 그의 삶도 점점 밝고 풍요로워진다.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낙관적이지 않을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경험을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더 강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태도다. 생각의 방향이 길을 결정하고 마음가짐이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긍정적인 사고 습관을 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단단한 내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작은 성공 경험을 쌓으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작은 성취가 쌓일수록 우리의 자신감도 함께 커진다. 블로거 데묘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 적이 있다. 그는 처음으로 오프라인 행사 진행을 맡았을 때 불안감에 밤을 꼬박 새우며 잘못되면 어쩌지 라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장소 섭외부터 일정 조율까지 모든 과정이 그에게는 부담이었다. 하지만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그는 이전보다 훨씬 자신감이 붙었고 이후 더 큰 행사를 맡을 때도 한번 해봤으니 이번에도 해낼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 대부분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자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성취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보자.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이처럼 작은 성공을 하나하나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더 단단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된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다. 오늘 작은 도전 하나를 시작하는 것. 긍정적인 사고를 기르려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라.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느냐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람은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으며 함께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이 우리의 인생 방향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밝은 에너지는 당신에게도 스며든다. 설령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그들의 태도와 신념이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에서 필립과 드리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예시다. 필립은 한 번의 스카이다이빙 사고로 인해 전신마비가 되었고 그 후로 심한 우울증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곁을 돌보던 간병인들은 하나같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드리스가 필립의 곁을 맡게 되었다. 드리스는 필립이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조차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 심지어 발크림을 샴푸로 착각해 필립의 머리에 바르거나 그가 감각이 없는 다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보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 하지만 드리스는 필립을 환자로 대하지 않고 한 사람으로 대했다. 그는 필립을 데리고 드라이브를 가고 고급 파티를 신나는 록 페스티벌로 바꿔놓으며 심지어 다시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다. 그렇게 필립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우울했던 그는 다시 삶의 즐거움을 찾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진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처럼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삶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들이 가진 밝은 에너지는 우리에게도 전달되며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 우리는 점점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는 스스로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용기를 내어 극복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것 역시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혹시 완벽한 순간이 오길 기다리며 망설이고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면 글을 쓸 때 멋진 첫 문장이 떠오르지 않으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다. SNS에 사진을 올릴 때 완벽하게 보정하지 않으면 업로드할 수 없다. 책을 읽고 싶지만 매일 엄격한 독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행동해야 한다는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삶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작하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완벽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완벽주의는 겉으로 보면 자기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듯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두려움과 실패의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종종 첫 문장이 완벽하지 않으면 글을 쓰지 않는다. 계획한 독서를 하루라도 빼먹으면 의지가 부족한 사람이라며 스스로를 비난한다. 어떤 일이든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스스로를 제한하며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쌓다 보면 결국 실패에 대한 두려움만 커지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조차 어려워진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잊는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누구나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각자의 독창성과 개성을 만들어준다. 그러니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세우지 말자.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현실을 회피할 이유도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완전한 나를 받아들이고 성장의 과정으로 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조차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인정한 후 더 나은 방향으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균형과 평온함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한 번의 성공은 우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성공은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이 남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나아간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긍정적인 사고 습관을 길러야 더 많은 가능성을 만나게 된다. 그 에너지가 결국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선물하세요. 함께 성장하며 더 좋은 하루를 맞이합시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